오늘 이제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기술을 조금씩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기 이 책에서 재밌는 예화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재밌는 예화가 나와요. 근데 바로 첫 페이지에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저자는 주로 외국을 다니면서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도 영국 사람인데, 강의 같은 거하고 쇼잉을 많이 해요.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멘탈리스트들은 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런 브라운 그 넷플릭스에 보면은 쇼를 해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 앉혀놓고 막 이렇게 토크쇼처럼 막 얘기를 해요. 되게 유명 인물이죠. 그 나라에서는 돈도 꽤 많이 벌고, 그 유명한 내 안의 거인을 깨워란가? 뭐 내 안의 거인을 만나단가? 유명한 그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막 이렇게 약간 영화배우 액션 영화배우처럼 막 등치 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요즘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증세가 심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해외의 많은 자기개발 강사들이 외국을 다니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다양한 그 자기개발 강의나 이런 쇼잉을 보여주는데, 엄청 진짜 어마어마한 고소득자예요. 사실 이런 강의하는, 특히 미국은 자기개발 시장이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서. 근데 이제 데런 브라운 이렇게 쇼를 하면 이제 끝나면 사인 받고 싶어서 이렇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누구 이렇게 콘서트 같은데 가게 되거나 뭐 공연 보면은 저 배우 같이 요즘은 이제 사인도 사인인데 사진, 제가 지난달인가 그 부산에서 가수 하림이라고 혹시 아세요? 닭고기 하림 말고 네, 맞아요. 머리 싸게 하시는 분, 그 토크 콘서트를 이제 저희가 주최한 게 있어가지고 봤는데, 사람들 다 가서, 저는 사실 뭐 별로 좀 그렇게 막 좀 약간 튕기느라고 사진 안 찍는데, 사람들이 끝나고 줄을 막 엄청 서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 사진 찍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나 봐요. 데런 브라운한테 그 자기가 이제 공연을 마치고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이 있는데, 어떤 한 소녀가 쭈삣쭈삣하고 그 옆에 가서 좀 이렇게 사인을 받던 이제 좀 사진을 찍고 싶은데,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못했나 봐요. 그랬더니 엄마가 같이 왔는데, 그 엄마가 이제 그 데런 브라운한테 이랬대요. 사진 찍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애가 사진 찍을 때 표정이 굳어 있으니까 엄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얘는 사진만 찍으면 표정이 늘 이 모양이에요. 이 엄마가. 이제 우리 애가 좀 수줍음 많이 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제 데런 브라운이 그 얘기를 듣고,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애는 좀 원래 그래요. 이랬대요. 근데 데런 브라운 거기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모성에서 비롯된 아이의 형편없는 자존감이다. 딱 표현했어요. 설사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아이한테는 지속적으로 얘는 사진만 찍으면 표정이 어색해요? 아니면 표정이 뭐 잘 안 나와요? 라고 엄마가 역으로 계속 그렇게 자존감을 형성시켜 놓은 거라는 표현이 있는데,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우린 그렇죠. 어린 시절 그런 경험, 아니면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꼭 엄마가 아니더라도, 여기 이제 예화가 그런 거지만, 어때요? 그래서 여기 좀 무릎을 치는 표현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는 결국은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못 산 인생을 대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못 산 인생을 대리해서 산다고요. 되게 크죠? 근데 어떤 아이는 그걸 정말 충실하게 일생 동안 이행해 나간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평생 싸워가는 거야, 그것과.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꼭 뭐 엄마 아버지를 대상화해서 그렇지만, 부모는 내가 가장 극복해야 되는 대상일 수도 있어요. 나를 낳아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극복해야 되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많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으로 볼지 실패로 볼지 스스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살아오면서 내가 이게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훈습된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제 고기 만드는 거, 고기에 밑에서 계속 그 연기를, 그 참나무 같은 걸 떼우면서 연기를 계속 그 고기 안에 완전히 이렇게 쌓이게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마찬가지로 훈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외부의 영향, 부모뿐만 아니라 외부의 영향 속에서 그렇죠. 그 가스라이팅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훈습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훈습이라는 용어는 좋게도 써요. 왜냐하면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이 성인들의 가르침을 계속 내가 내재화 시키는 것도 훈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내재화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하냐?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나는 바보야. 나는 바보야. 사람들이 나보고 바보를 했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바보야.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 사이클을 끊을 때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실마리를 찾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닐 확률이 더 높고 아니에요. 그래서 의심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의심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행동을 의심해 봐야 돼요. 네, 무의식적인 행동들 많이 있잖아요. 무의식적인 판단 같은 거 있죠. 이거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떤 강점이나 약점을 갖게 됐는지 생각할 때 그 한 가지 대답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점을 연결한다. 그 점을 매끄럽게 정리하면 당신이 영웅이나 희생자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짓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를 하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영웅이 됐던 실패한 패배자가 됐던 어떤 특정한 스토리를 계속 만드는데 이 스토리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해석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어떻게 해석하냐. 긍정적인 해석이면 영웅이 되는 거고 부정적인 해석을 해버리면 어때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앞서서 비유를 그렇게 듣지만 결국은 나를 이렇게 만든 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가 당했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NLP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요. 실패란 표현을 안 써요.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옛날에 어렸을 때 배웠던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900번? 1000번 했을 때 이렇게 계속 했대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에디슨은 실패한 게 아니라 900번의 피드백을 얻은 거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구나.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겠다는 피드백을 얻은 거지 실패했다고 보지 않았다는 거죠. 꼭 에디슨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여러분 실패란 단어는 없어요. 피드백이 있을 뿐이에요. 피드백. 내가 성취하지 못했던 사례에 대한 피드백을 좋은 내가 모범 사례를 얻은 거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두 번 해보고 실패했다 그러죠. 명상 한두 번 해보고 나 안 맞나 봐. 나는 잘 졸고 딴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 뭐야? 졸았다는 피드백과 딴 생각을 했다는 피드백을 얻은 거지 명상이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저기 커피숍 가면 뒤에 물 이렇게 생수 있죠? 거기 레몬 조각 하나를 딱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도 지금 레몬 아로마 했더니 이렇게 상큼한 냄새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레몬 물에다가 레몬 한 조각 넣는 이 전체 레몬 그 전체 생수에서 그 레몬 조각은 몇 프로나 되겠냐고요. 근데 그 한 조각에 0. 몇 프로나 되는 레몬 조각이 생수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맹물이에요? 레몬수예요? 레몬수예요. 몇 프로 안 되는 그 레몬 조각이 물의 성질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몇 조각 그거 요만큼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레몬물이냐 말도 안 되지 라는 해석과 우와 물맛이 확 달라졌네. 이거 되게 상큼하네? 라는 해석을 했단 말이죠. 누군가는 우리 애가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이 굳는다고 해석을 한 거고, 누군가는 낯선 사람을 만나니까 얘가 약간 긴장했네요 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어떤 똑같은 사건을 팩트를 놓고 봤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호리지차라도 천리현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천지현격. 호리가 뭐냐면 여우털만큼만 어긋났는데 나중에 천지만큼 하늘과 땅으로 이렇게 어긋난다는 거예요. 누구지? 저기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탈주범 있죠. 신창원. 유명한 신창원 혹시 알아요? 신창원이란 탈주범. 나중에 잡혔을 때 옷 막 물긋불긋한 옷을 입었는데 그것도 유행했던 그 신창원이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저기 등록금 옛날에 월사금이라 했다면서요? 옛날에는 등록금을 그러니까 육성회비인가 등록금을 못 냈더니 선생님이 때리면서
너는 돈 안 냈으니 학교 나올 자격도 없으니 학교 나오지 마. 그러니까 이 신창원 자기가 되게 삐뚤어진 그 계기를 찾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혼났던 게 되게 컸다는 거죠. 근데 그럼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러냐? 어떤 선생님은 어때요? 자기가 자기 월급을 줄여서라도 내주는 선생님도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러면 신창원의 그런 행동 때문에 신창원을 정당할 수 있냐? 누군가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아 그래 내가 정말 한번 이런 일을 겪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 봐야겠다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신창원은 그걸 자기를 삐딱하게 나가는 걸로 해석을 한 거고, 만약에 뭐 누군가는 아 내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뭐 돈 몇 푼 때문에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가 없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이 장학 사업에 완전히 그냥 전 재산을 투입한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는요. 결국 똑같은 사건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 책의 제목은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 어떻게?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냐. 그래서 일체유심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해골물이 누군가한테는 이렇게 구토를 유발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한테 세상의 진리를 깨닫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굳이 내가 여기서 깨달았는데 뭐 당나라까지 유학 가야 돼? 그때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엔 최고의 전성기가 당나라잖아요. 당나라는요 유럽을 능가한 나라였거든요. 이미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어때요? 당나라의 장안으로 가서 유학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슬라의 스님들도 유학 가는 거야. 당나라까지. 근데 지금도 뭐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고 10시간 이상 가야 되는데 당나라를 갈라니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막 중간에 막 잠을 자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갈 필요 없잖아요. 깨달아 버렸는데. 예. 근데 이제 의상대사는 이제 그냥 당나라로 유학 갔다고 이제 뭐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결국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도 결국 대표적인 얘기는 내가 당했던 모든 사건을, 모든 이벤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바라보는 시각을 누군가한테는 나는 명상 체질이 아닌가 봐라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지금 우와 내가 이렇게 잘 졸아? 실제로 그렇거든요. 평상시에 일상생활 할 때는 하나도 안 졸고 쌩쌩한데 앉아만 있으면은 전날에 잘 잤어도 막 쏟아지거든요, 졸음이. 이 초보자들이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요. 명상 초보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져요, 잠이. 또 뭐냐면 폭포처럼 생각이, 그래서 실제로 이 불교 경전 같은 데 보면 폭류라고 하거든요. 진짜 이게 진짜 쏟아져, 생각이. 오만 생각, 잡생각이. 그래서 더 나가서 전생까지 떠오르는 거야. 이번 생까지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오히려 그렇게 관찰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맹숭맹숭하게 가만히 앉아 있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미 폭포가 쏟아지고 있다니까. 우리 몸과 마음에 어마어마한 폭포. 그래서 정중동, 동중정 그래. 실제로 이게 앉혀놓으니까 되게 고요하게 편안하게 물 흐르듯이 유유히 흘러갈 것 같죠? 마음속에서 지금 완전히 벌떡증이 나지 않아요? 내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 안 들어요? 제가 여러분 보면 늘 여기 왜 왔어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재밌어서 한다지만 여러분들 제가 신기해요. 이게 앉아있으면 막 속 터지지 않습니까? 이 뭐 하는 짓인가 의문 안 들어요? 저는 초기에 그랬거든요. 초기에 아기 때 명상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앉아있으면 뭐 하는 짓인가. 나중에 한 1, 2년 하니까 앉아있는 건 속달해요. 그러니까 잘 앉아있어요. 이렇게 되게 외형적으로는 되게 막 몇십 년 수행자, 제가 특히 이렇게 전문 용어로 앉아있으면 왁구가 되게 좋았대요. 이 앉아있는 명상하는 자세가 되게 좋았대요. 오히려 지금은 좀 그런 생각이 전환되고 나서 별로 그렇게 자세에 힘을 주지 않는데, 저는 옛날에 딱 앉아있으면 고승처럼 앉아있다 했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뭐 했는 줄 아세요? 근데 뭐 하는 짓이지? 이 시간에 나가서 딴짓을 하지? 의문. 엄청난 내면의 변화가, 그러니까 내면에서 쏟아지거든요. 앉아있으면. 그럴 거예요, 좀 있으면.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변화의 계기예요, 그게. 그냥 딴 생각하고 잡념이 막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폭포. 왜 우리는 나야가라 폭포 보면 막 대단하다 하면서 내 마음에서 폭포가 쏟아지는 거는 저 딴 생각하고 앉아있네 이러고 있잖아. 해석이에요. 결국 해석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코멘트할 게 많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그냥 제가 봤을 때 참 재밌는 구절 같은 걸 좀 소개해 주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할게요. 이 책에 이제 데런 브라운이 했던 게 참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삶의 저자권을 가져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자. 책의 저자라는 표현. 이게 책의 저자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재밌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저자권을 갖지 않으면 남들이 대신 우리의 이야기를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 주체적으로 살아서 내 스토리를 내가 써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향받았던 외부적인 요소로 내 인생을 해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책의 저자는 이 책의 저자는 데런 브라운은 이 데런 브라운이라는 사람한테 저자의 권리가 있는데 내 인생의 저자는 내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남들이 해석하는 내 이야기를 받아들인 거라고 사실로.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데 힘을 쓰죠. 내 것이 아닌 거에는 내 걸로 만들려고 힘을 쓰고요. 정작 내 거는 내 거인 척 안 하고 방치해 놓는 거. 이걸 좀 우리식으로 하면 주권을 찾아와야 돼요. 주권. 정신의 자주력, 자활력, 자립력 이런 표현 쓰죠. 우리가 이 원불교에서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내 정신이 남한테 가 있으면 이거 내 정신 이거 헛개비잖아요. 내 정신이 남한테 팔려 있어. 내 의지대로 못하고 내 정신이 남한테 예속돼 있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의 심리라는 게 되게 단순해서요. 이 데런 브라운 쇼를 보면요. 실제로 그런 거대한 몰래카메라를 만들거든요. 이게 너무 이제 다 얘기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하겠지만 남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밀게까지도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런 트릭을 쓰는 거예요. 몰아가. 인간의 심리는. 이 심리학에서 되게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밀그램이라는 학자의 실험이 있거든요. 전기 충격을 계속 주는 실험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해가지고 별로 느낌이 없는데 이거 좀 더 강도를 높여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거의 전기 고문 수준까지 올려요. 근데 자 봐요. 이게 트릭이 있어요. 짰어. 실제로는 전기를 닿지 않게 했는데 요 사람한테만 너가 권위를 가지고 너가 이걸 했을 때만 저 사람은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어떤 어떤 그런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저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 아니면 퀴즈가 틀렸을 때마다 강도를 올려라. 대다수가 그거에 그 권위에 순응해가지고 강도를 올렸대요. 근데 실제로 비명을 지른 사람은 연기야. 안 할 것 같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고의 강도까지 이걸 올렸대요. 밀그램의 실험이라는 게 되게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이렇게 허약하구나. 물론 100%의 모든 사람이 다 한 건 아닌데 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그 권위자의 말대로 강도를 올렸대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이 전기 충격을 줘도 돼. 처음에는 우리가 안 할 것 같잖아요. 계속 그것을 쉽게 말해서 설득하고 강요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권위에 순응해서 최고의 높은 레벨로 전기 충격을 주는 거죠. 비명을 지르고 있음에도. 물론 소수는 끝까지 거부하고 안 눌렀대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와 인간이 저렇게 진짜 제가 말한 것처럼 저렇게 진짜 인간의 이성은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쓰레기구나 하는데 어떤 사람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고 그 전기 충격을 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구나 라고 또 보는 해석도 있는 거죠. 사실은 같은 상황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유의미한 질문은 이런 심리적 장애가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둘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저지할지 관리해야 된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을 어떤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어떤 이런 것들도 내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생충약을 드세요? 요즘은 사실 잘 많이 안 먹어요. 저 체변봉투 다 세대죠. 체변봉투 세대잖아요. 체변봉투 모르지? 민호쌤 모르죠? 옛날에 담아갔어요. 화장실 용변을 담아서 학교에 제출했었어요.
그거 그날 당번이 주번이 이거 모아서 막 학교 제출하고 막 그랬다고요. 왜? 그만큼 옛날 기생충이 많았거든요. 근데 기생충도 그렇지만 기생충은 숙주의 몸을 죽이지 않거든요. 왜? 계속 오래 빨아먹어야 되니까. 근데 암세포도 마찬가지인 메커니즘인데, 암세포는 반대로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숙주를 공격하는 거죠. 또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거 있어요.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야. 본체를.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것도 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조금만 아파도 이제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암도 그렇고 본체를 공격하는데, 근데 기생충들도 지능이 있어서 그런가 숙주가 죽을 때까지는 빨아먹진 않는 거죠. 비유가 그런데. 근데 이 기생충들 그럴지인데 우리는 내 내면에 정신적 기생충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적 기생충한테 빨려. 멘탈 뱀파이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타인의 멘탈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면 되게 피곤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의도해서 내가 너의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야겠다는 거 아닌데, 일단 여러분 그걸 당장 어떻게 못하겠으면 피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정신적으로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할 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이제 경계선적 이 성격장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제 다 힘들어. 성격장애는 보더라인이라고 해서 경계선, 특히 이 경계선적 성격장애 되게 힘들거든요. 같이 있으면.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떡해요? 왜냐면 교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농담 반 진담 반.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안 만나는 게 제일 좋다. 만났으면 피해라. 만났거든 피해라. 왜냐면 이건 뭐냐면, 저한테 수업을 받았던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한 조예가 없는 초보자들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제 전문용어로 피경한다 그러거든요. 경계를 만났을 때 피해라. 네가 그 경계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피해라. 예를 들어서 최영만이 싸우자고 덤비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붙어볼래요? 최영만 직접 못 봤죠?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봤어. 거인이죠 진짜. 저도 공항에서 만났어요. 지나가는 건 봤는데, 공항에 보면 광고판 같은 게 옆에 있잖아요. 손 닿으면 닿을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은. 그쵸 진짜.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쿵쿵 진짜 무슨 로봇 걸어가지 쿵쿵 걸어가는데, 이 공항에서 만나는데 어디 공항인가 하여간 인천공항은 아니었고 어디 공항에서 만나는데, 저 사람은 팔을 뻗으면은 이 공항의 전광판이 팔을 닿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나랑 싸우자면 어떡해요? 한번 붙어볼래요? 나도 좀 한가닥 했으니까. 피해야죠. 피경이에요.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문제에 들이대지 마시라고. 우선은 우회하는 것도 지혜로운 기술이에요. 왜? 내가 지금 그거를 대처할 만한 역량이 안 되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중떡마라고 아십니까? 중떡마? 원래 그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지난번 월드컵 때 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태극기에다가 여기 이제 매직으로 써가지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게 유행어예요. 원래 게임하는 게임 하는 사람들이 했었던 표현이래요. 근데 그 표현이 멋있잖아.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그 마음만 챙겨가면 돼요. 탄력적이고 유연한 마음을 가져가는 거지, 내가 이 한번 깨질지언정 한번 부딪혀버리라가 아니라, 그냥 심리적인 문제는. 그래서 그게 조금 확대해서 표현하면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탄력적인 마음을 갖는 거지 단단한 무슨 강철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랑말랑한 찰고무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거지, 명상을 하는 어떤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찰고무처럼 말랑말랑하게 유지하는 거지, 어디 무슨 철근 덩어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 가도 어울리는 멘탈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기 그 표현이 그래서 나와요. 융이 지적했듯 아이가 가져야 하는 가장 무거운 짐은 부모가 살지 못한 삶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교육열이 한국이 또 높잖아요. 내가 하지 못했던 거를 아이한테 유산으로 물려줘. 정신적인 유산으로. 너는 꼭 판검사가 되어라. 너는 꼭 의사가 되어라. 왜? 한국 사회에서는 그게 아직 제일 힘이 세잖아. 판검사가 제일 힘이 세고, 특히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검사가 제일 힘이 세고, 파워는.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누가 제일 상대적으로 의사가. 아직도 그렇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살지 못했던 또는 내가 선망했던 거를 아이한테 물려주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보고 선생님 되라고. 우리 아버지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희 아버님은. 선생님이 되게 좋아 보였나 봐. 그러니까 저보고 계속 교대를 가서 선생님이 되라고. 근데 저는 제 일생에서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교대를 안 간 거예요. 저희 집안에서 선생님이 또 계시거든요. 우리 사촌 형님이 지금 교장 선생님이에요. 환갑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일찍 교장이 되나? 금방 그러니까 그 형님이 똑똑하긴 했지. 근데 교장이에요, 벌써. 초등학교. 근데 제가 선생님이랑 우리 형수님 다 같이 선생님들인데, 제가 선생님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저런 일을 저렇게, 저 선생님들은 진짜 옛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속담 중에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마 저렇게 헌신적인 삶을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복수 전공 선택할 때 저희 스승님도 저보고 교직하라 그랬거든요. 교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싫다고. 저희 안 그래도 우리 아버지도 계속 선생님 되라고 했는데 그냥 저는 돈 안 되는 철학을 했어요. 복수 전공을. 그나마라도 더. 인문학의 위기 시대인데 저는 참 철이 없었죠. 저희 동기들은 막 사회복지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심지어 철학과 요즘 많이 없어지잖아요. 철학과가 실제로 많이 없어졌는데 심지어 철학을 했습니다. 희소한 걸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는데 오늘 그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나는 누구의 삶을 대리하고 살고 있는가, 누구의 삶을 대리해서 사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의 삶을 이번 생을 왜 남의 삶을 대리합니까? 소중한 삶인데. 물론 제가 몸담고 있는 원불교에는요, 수많은 3세를 거듭해서 우리가 수많은 생을 산다고 가르쳐요. 저도 개인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믿는데, 근데요, 중요한 건요, 이번 생에 이런 모습으로는 이번 생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는 이번 생 한 번밖에 없다고요. 일기일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법정스님 책으로 유명한 제목인데, 단 한 번밖에 없다니까요.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이번 생은요, 난 다음 생에 그냥 잘하지 뭐.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확신합니까? 다음 생이 있는지 없는지도. 일단은 이런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은 그것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이번 생 그냥 다음으로 밀어놓고 이번 생은 그냥 이렇게 살래. 어떻게 그렇게 장담해요? 이번 생은 딱 한 번이에요. 요런 정체성으로 오는 건 이번이 딱 한 번이라니까요. 요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골 교단에서 근무할 때 할머니, 진짜 80 넘은 할머니 두 분이 교당을 열심히 나왔어요. 우리 일요일날 법회 보러 오시는데, 두 분이 이제 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그냥 사소한 잡담을 나누는 걸 제가 듣고 지금까지도 평생 가슴속에 품고 살아요. 한 할머니 교도님이 이 두 분 친구인데, 내일 모레 90 가까이 된 분이 진짜 안 빠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진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인데, 근데 한 할머님이 친구 할머니한테, 나는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설교하시면 귀도 잘 안 들려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만 나와야겠어. 그러니까 옆에 할머니가 툭 치더니, 무슨 소리야? 다음 내 생 연습하려면 계속 나와야지. 중뻥 말하고, 중뻥 말. 꺾이지 않는 말. 이 할머니, 제가 그때 평생,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 순간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생에 밀어놓고 그냥 살지가 아니라,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무슨 소리야? 내 생 연습하기 위해서라도 안 빠지고 나와야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의 젊은 교무, 아주 진짜 핏덩어리 교무였는데, 그때 이렇게 80, 90 먹은 할머니들도 자기의 삶에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데 내가 뭐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생생하게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두 분의 말씀이 거짓말같이. 지금 그 두 할머니 교도님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만 기억나. 이게 저한테 진짜 천어예요. 하느님이 주신 말씀 같아요.
저한테 제 삶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음 생을 강조 안 해요. 이번 생도 잘 못 사는데 뭔 다음 생까지 얘기해. 이번 생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영원한 현재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와요? 내일 없어요. 영원한 오늘만, 영원한 지금뿐이 없다니까요. 어제 갈 수 있어요? 못 가잖아요. 어제라는 건 없어요. 사라졌어요. 미래? 오지 않아요.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영원한 현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